아슬아슬한 상황도 많았지만 미국은 결국 과달카나를 지켜냈고 드디어 태평양 방면에서 본격적인 공세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다 일본 해군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암살하는 데까지 성공하면서 국민들과 병력들의 사기도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었죠.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 스탈린그라드와 튀니지에서도 연합군의 승전보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태평양과 유럽, 북아프리카의 모든 방면에서 주축국의 전열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되죠? 근데 가긴 가는데 갈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인 태평양에다가 인도양 동부까지 이 막대한 작전 범위를 사실상 미국 혼자 다 짬 처리해야 됐는데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쯤 되면 솔직히 상식 밖의 스케일이었거든요.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두 가지 공략 방향이 제시됩니다. 하나는 육군의 더글라스 메가더가 밀던 안으로 뉴기니를 점령한 뒤 즉시 북상해 필리핀을 탈환하는 루트, 다른 하나는 해군의 어니스트 킹과 체스터 니미츠가 밀던 안으로 중부 태평양의 섬들을 징검다리 삼아 진격해 마리아나 제도를 확보하는 루트였는데요. 전자는 육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만큼 안정적인 보급과 현지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진격 속도가 느리고 자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었고, 후자는 항공모함의 활용과 진격로 설정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급이 어렵고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다분히 미국적으로다가 그냥 둘 다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미 주요 전력에 너무나 큰 타격을 입은 일본군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동시에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충분한 물량과 기동력이 확보되어 있는 미군은 두 라인이 연계되어 서로를 보호하며 전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구상이었지요. 그렇게 중부 태평양의 미드라인 전반을 체스터 니미츠가, 뉴기니부터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바텀라인 전반을 더글라스 메가더가 지휘하고 남서태평양 해역군 사령관 윌리엄 홀시가 이 사이에서 로밍을 다니며 양측의 작전을 유기적으로 보조하는 방향으로다가 향후 반격에 큰 틀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연방과 네덜란드도 가세해 바텀라인 방면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6월 말 메가더가 키리위나와 우들라크 섬을 점령, 곧이어 홀시가 뉴조지아 섬에 상륙하면서 바텀라인 방면에서부터 미군의 본격적인 공세가 개시됐습니다. 이른바 수레바퀴 작전, 뉴기니 북동부와 솔로몬 제도 양쪽으로 진격해 비스마르크 제도의 일본군 전진기지 라바울 본영을 쌈싸먹는다는 계획이었지요. 그러나 일본군의 저항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무려 10,000명 이상의 수비대가 정글 깊숙이 참호를 파고 기다리고 있는 통에 뉴조지아 섬 하나를 점령하는 데만도 2달 이상이 소모됐고, 심지어 섬의 함락이 가까워 오자 주력 병력들이 그 바로 다음 섬인 콜롬방가라로 이동해버렸거든요. 이러면 답이 없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면 섬 하나하나마다 소모전을 펼치다가 일본군이 후방을 요새화할 수 있게 시간만 벌어줄 뿐이었습니다. 과달카날의 전철을 무한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였다? 그냥 스킵을 해버리는 거였다. 요충지라고 해서 꼭 점령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그 주변의 방어도가 낮은 지점들을 우선 확보해서 목표물을 고립시켜버리면 아무리 요새화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 보급이 끊겨 고사할 것이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냥 해안가만 점령하고 비행장 지어버리면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데 구태여 일본이 원하는 대로 피 흘리면서 싸워줄 이유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제2, 제3의 핸더슨 비행장을 만들며 띄엄띄엄 진격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구리 뜀뛰기 전략으로 이후로 바텀라인 진격의 기본 방침이 됐죠.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수레바퀴 작전의 목표 자체도 살짝 수정이 들어갔는데요. 해군에서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 뉴브리튼 서부까지만 확보하고 라바울은 점령하지 않은 채 우회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지나가는 섬 하나에 몇 개월씩 걸릴 정도면 라바울 본영은 거의 난공불락일 게 뻔했던지라 잘못 건드렸다가는 바텀라인, 미드라인 할 것 없이 다 같이 말려 들어가서 기존에 짜놓았던 대전략 다 어그러지는 게 확정이었거든요. 메가더와 육군은 처음에 라바울만은 점령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솔직히 점령하나 고립시키나 무력화되는 건 똑같은 데다가 어차피 해군의 전폭적인 도움 없이는 현실성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고집을 버리고 필리핀 방면으로 향하는 교두보 확보에 더 집중하기로 타협을 봅니다. 그렇게 라바울을 둘러싼 포위망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고, 일본은 기껏 요새화해놓은 거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하는 상황이 됐지요.
한편 일본은 점차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과달카나를 상실한 데 이어 라바울마저 포위될 위기에 처했고 비교적 조용했던 탑라인의 알류샨 열도에서도 미군의 반격으로 에투섬과 키스카 섬이 함락되는 듯 전방위적으로다가 전선이 붕괴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유럽 방면에서는 9월 달에 마침내 이탈리아 왕국이 항복, 추축국 전반으로 보아도 전황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시체제 전환이 완료되면서 이미 물량을 쏟아내고 있던 상황이라 태평양 방면으로의 공세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질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상 이제부터는 공세는 고사하고 어떻게든 지연전을 펼치며 버텨야 하는 판국이지요. 결국 9월 30일 어전 회의에서 솔직히 지금 있는 점령지도 모두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등장한 개념이 바로 절대 국방권으로 대충 쿠릴 열도와 마리아나 제도, 캐롤라인 제도, 서부 뉴기니와 버마를 잇는 최종 방어선을 설정하고 어떻게든 이 안쪽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자는 수세적 전략이었지요. 문제는 이게 말이 좋아 절대 국방권이지 실상은 처참했다는 겁니다. 위기에 봉착하니까 어찌저찌 그럴싸하게 선만 그어놨을 뿐 이 범위가 너무 넓고 항공전력도 부족해서 사실상 선이 아니라 점의 형태로 방어해야 됐거든요. 결정적으로 막상 이 점들도 기준선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는 일본 육군과 해군의 향후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육군 입장에서는 수십만의 병력이 묶여있는 중국 전선이 가장 중요했던 반면 해군 입장에서는 아직도 미국과 함대끼리 한타를 벌이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존 작전 계획에 있던 외곽 방어 거점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당장 바텀라인의 일본군 최대 거점인 라바울부터가 절대 국방권 범위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미드라인에서는 마리아나와 캐롤라인 제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와중에 정작 마셜 제도, 길버트 제도의 방어 전력이 집중돼 있는데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었어요. 다 같이 의견을 통일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여전히 자기네끼리 알력 다툼하느라 역량이 분산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일본이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미군은 뉴기니 섬의 라에를 탈환하고 무건빌 섬의 침공을 개시하는 듯 착실하게 바텀라인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이 되자 항공모함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 미드라인에서도 본격적인 공세를 개시했죠. 그렇게 정규 항공모함 6척에 경항공모함 5척을 포함한 총 200여 척의 함선과 약 3만 5천여 명의 상륙병력이 길버트 제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갈바닉 작전! 향후 있을 마샬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타라와 환초와 마킨 환초의 비행장을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지요. 마샬 제도가 더 가까운데 왜 여기부터 치냐? 마샬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가 1차 대전 이후 수십 년간 일본의 위임 통치를 받아왔던 반면 길버트 제도는 본래 영국령으로 남방작전 이후에나 점령된 곳이라 그나마 공략이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바로 옆에 캐롤라인 제도에 일본 해군의 후방 최대 거점이자 보급기지였던 트럭 환초가 버티고 있었던 만큼 최대한 빨리 점령을 완료하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비행장이 위치한 타라와 환초의 베티오 섬은 고작 1.2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산호초로 일본군의 병력 규모도 고작 4,5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하루 이틀이면 끝낼 수 있다는 게 미군의 계산이었습니다. 이 계산에 따라 11월 20일 미군은 대대적인 함포 사격과 3천여 톤의 항공폭탄으로 섬 전체를 말 그대로 구워버렸고 즉시 해병대를 투입해 상륙에 돌입했어요. 그러나 일본군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춰둔 상황이었습니다. 500개소가 넘는 벙커, 방공호, 100개소가 넘는 토치카는 물론 14문의 해안포와 50여 문의 야포가 미군을 기다리고 있었죠. 심지어 조수간만의 차가 예상보다 너무 커서 상륙정들이 다 좌초돼 버렸다는 거. 그렇게 해병대 각계 병력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해안으로 직접 달려가야만 했고 이때만을 기다리던 일본군이 일시에 튀어나와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미군은 해안에 묶여 무방비가 됐고 시작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물량과 화력 면에서 워낙 압도적이었던 만큼 정신을 차린 미군에게 방어선을 하나하나 돌파당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후로도 일본군은 조직적인 저항을 이어가며 미군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강요했습니다. 특히나 미군이 당황했던 건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 얘들이 도무지 포기를 안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폭탄을 안고 자폭을 하질 않나, 기관총을 앞에 두고 착검 돌격을 하질 않나, 전술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발악이 계속되면서 병력들은 패닉에 빠진 채 싸워야만 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후퇴하거나 투항하지 않고 최후의 1인까지 버티다 죽음을 맞는 일본군 특유의 비상식적인 저항 방식, 즉 옥쇠를 처음 맞닥뜨린 것이었지요.
결국 타라와 점령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긴 4일이 지나서야 완료됐습니다. 심지어 첫날에만 약 1,500여 명, 최종적으로 3,0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와서 미군 입장에서는 상처뿐인 승리였어요. 그나마 300여 명 정도로 수비대의 규모가 작았던 막힌 섬에서는 이 정도의 피해가 안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저항 의지를 너무 얕봤던 게 근본적인 실책이었죠. 한편 타라와 전투에 처참한 실상이 타전되면서 미국 본토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손바닥만한 섬 점령한다고 3,000명이 갈려나갔는데 이게 맞냐는 의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이 과정에서 섬을 지키던 일본군 5,000여 명 중 단 17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사, 즉 옥죄를 택했다는 건데요. 이런 미친놈들을 상대로 똑같은 싸움을 강행하는 건 합리성과 인명을 중시하는 미군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향후 공세의 방향성은 물론 교리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죠.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타개해야 되냐? 그냥 더 많은 화력, 미칠 듯이 많은 화력을 퍼붓고 상륙하자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사람 1,000명 더 죽을 바에는 그냥 폭탄 1만 톤 더 때려붓는 게 이득이라는 다분히 미국적인 판단이었죠. 또한 이쪽 방면에서도 바텀라인처럼 요새와 빡센 곳은 그냥 우회하는 방향으로 노선이 수정되는데요. 어차피 제공권이 이쪽에 있으니까 요새화된 거점들은 그냥 무한 항공 공습으로 무력화하면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판단 하에 캐롤라인 제도 자체를 스킵하고 트럭 환초도 그냥 공습만으로 무력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어요. 이 전략은 다음 목표였던 마샬 제도 공략에서 곧바로 적용됐습니다. 이른바 플린트락 작전. 일본군의 전력이 집중된 외곽 환초들을 전부 우회하고 중심부의 콰잘레인 환초와 마주로 애니웨톡을 우선 점령한다는 계획이었지요. 그렇게 12월 초부터 마샬제도 전역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사전 공습이 시작됐고, 아니나 다를까 미군의 의중을 모르고 있던 일본군은 항공전력 대부분을 잃은 채 기존 거점을 방비하기 위해 더욱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월 말 항공모함과 전함을 동원한 대규모 화력 지원에 힘입어 2만여 명의 미군 상륙부대가 콰잘레인에 기습적으로 상륙, 전사자 약 350여 명에 부상자 약 1,500여 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피해만 입고 불과 4일 만에 점령을 완료합니다. 비슷한 시점 미군이 마주로에 사실상 무혈 입성하고 이어서 애니웨토까지 점령하면서 결사항전을 준비하던 일본군은 그대로 고립돼 버렸지요. 한편 마샬 제도가 미군의 통제하에 떨어지면서 캐롤라인 제도의 최대 요충지 트럭 환초도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미군은 마샬 제도 접수가 완료돼 가던 2월 17일 곧바로 대규모 항모 전단을 파견해 트럭 환초에 대해서도 무제한 공습에 돌입했어요. 일본군의 최대 거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트럭 환초는 유의미한 저항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정규 항공모함 5척에 경항공모함 4척, 500기 이상의 함재기라는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 공습 첫날 이미 정박되어 있던 함선 대다수와 항공기들의 절반 이상이 무력화됐지요. 이튿날 새벽 대만에서 지원온 일본군 폭격기들이 미 항공모함 한 척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트럭 환초가 공습당할 동안 일본군이 거둔 사실상 유일한 전과였습니다. 아침이 밝으면서 미군의 무제한 공습이 다시 개시됐고, 연료 저장고와 탄약고 등 그나마 남아있던 지상시설들마저 모조리 쓸려나갔어요. 미군은 기존에 공습이 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틀 만에 더 이상 터뜨릴 게 없어지자 그대로 퇴각하면서 작전을 조기에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대로 별도의 상륙작전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미군이 항모 전력만으로 일본군의 요새화된 육상기지를 충분히 박살내고도 남는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마리아나 제도, 일본군이 설정한 절대 국방권의 핵심 방어선이자 필리핀과 일본 본토를 직접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거점이었죠. 배수량 기준 20만 톤의 선박과 200여 기 이상의 항공기, 17,000여 톤의 유류고가 파괴되는 괴멸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중부태평양의 섬들을 사수할 더 이상의 능력도 의미도 잃어버렸고, 고립된 기존 거점들을 사실상 유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대 집결지를 캐롤라인 제도 끄트머리에 팔라우로 이동시키는 등 방어선을 당기며 버텨보았지만, 마리아나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의 나머지 섬들의 미군의 대규모 공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역시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이처럼 일본의 절대 국방권이 입값 한 번 못해보고 무너지는 와중, 이 모든 전쟁의 발단이었던 중국 대륙에서는 반대로 일본군의 유례없는 대공세가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대륙 타통 작전. 그동안 고착되어 있던 중국 전선을 정리하고 일본 본토와 남방 점령지를 육상으로 연결한다는 회심의 계획이었지요.